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맨이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바로 우리 SK 하이닉스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또 구글 알파벳은 아마 이미 1시간 전에 많이 확인하셨을 것 같으니까요. 영민 매니저, 예상이 한 3, 4일 전부터 나왔는데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하이닉스 볼까요? 일단 이제 9조를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 매출액이 22조 원에 이제 영업이익이 9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예상 컨센 대비해서도 한 2천억 정도, 2천억 원 정도가 좀 더 나온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OPM이잖아요. 영업 마진이 뭐 40%가 넘어간다. 아까 이제 브리핑 때도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이제 압도적인 이제 이 수익성을 바탕으로 디램 시장에 이제 1위 자리를 이제 굳건히 좀 굳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일단 실적이 좀 잘 나온 이유는 뭐 HBM3E 12단 지금 이제 가장 주력 제품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HBM3 12단 이제 매출 호조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가 지난 3, 4월 달쯤에 엔비디아의 HBM4 샘플을 이제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공식적으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뭐 언제부터 납품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데서 뭐 얼토당토 안 하는 뭐 HBM 시장이 뭐 내년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 과잉이 온다 이런 전망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컨콜에서 제가 내용을 다 보진 못했는데 이제 속보로 막 이제 컨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HBM4도 일정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게 될 거다. 요렇게 이제 코멘트를 좀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콜 통과도 크게 문제가 없고 내년도에 이제 루빈 출시에 이제 맞춰가지고 그 스케줄대로 HBM4 이제 생산 일정도 전혀 차질이 없다라는 걸 이제 또 발표를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뭐 골드만삭스 리포트 뭐 HBM의 공급 과잉,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또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주가는 뭐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1% 정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온 게 뭐 사실은 골드만삭스 리포트 때문이라기보다는 너무 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효성 물량도 좀 나왔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살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를 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해줘야 우리 시장이 또 지수도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중기 관점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27만 원 혹은 27만 원 아래 자리를 좀 준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33만 원. 지금 국내 증권사들 중에 목표가 가장 높은 거는 한 35만 원 정도 이제 내외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도 한 20, 3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걸로 또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제 HBM 업황이 상당히 좀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해보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컨콜 내용이 좀 나오는데 하반기 때 지금 캐펙스가 어떨 건지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캐펙스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하게 될 것인지가 소부장 종목들은 이제 주가 흐름에는 더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밤에 알파벳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 실적 자체보다는 캐펙스를 850억으로 더 늘린다. 우리 돈으로 거의 14조 원 정도를 올해 이제 캐펙스로 이제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지금 남아있는 하반기 특히 M15X 공장이 빠르면 4분기 중에 이제 가동이 시작될 걸로 지금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HBM4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가 소부장 종목들은 이제 주가 흐름에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제 그제 이제 9조는 찍겠다라고 얘기했는데 9조 2천억이니까 뭐 이건 깜짝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준호 매니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HBM3 12단 뭐 시장 견조하다는 얘기하고 내년에 이제 엔비디아의 루빈과 짝꿍을 이루는 HBM4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함께 보였고 또 간밤에 트럼프가 AI 액션 플랜까지 나왔는데 뭐 내용은 복잡하지만은 뭐 미국이 다 가져갔는데 우리 나쁠 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칩에 HBM4 들어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일단 뭐 모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제 AI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땐 결국 현재 HBM 쪽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출하량도 같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특히 서버형 디램이라든지 또 최근 낸드 플래시 관련된 출하량도 같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사상 최대 매출
기술과 또 실적을 달성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에서 결국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AI 패권 전쟁에서 계속해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어떤 액션 플랜이 공개가 됐었는데 결국 이제 AI 칩 관련해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제 HBM 수요 그리고 또 HBM3 12단뿐만 아니라 HBM4까지 어떻게 보면 확장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SK의 어떤 독점적인 주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HBM3 12단을 만약에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일시적인 어떤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수요일 문제라든지 또 SK 하이닉스의 어떤 독점적인 주의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막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또 메타에서도 지금 대규모로 지금 AI 투자 확대를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의 어떤 매출 성장은 당분간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제 또 일론 머스크의 이제 XAI도 엔비디아 칩을 또 12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또 추가적으로 구매한다는 얘기 나왔고 간밤에 뭐 알파벳도 이제 투자 확대 얘기가 나왔고 어제 이제 시장에 조금 우려였던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투자 금액이 빵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인식의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니 데이터 센터 그렇게 많이 짓는다라고 하더니 투자 금액이 빵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는 영원이지만 개별 기업들이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 AI, 오라클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미 독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이제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AI 액션 플랜 발표를 했잖아요. 데이터 센터 짓는데 이제 뭐 토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그냥 싹 다 풀어버리겠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하고 약간 좀 대비를 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저는 이제 또 행정명령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뭐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브로드콤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반도체 업황, 특히 이제 AI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우려가 있었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하이닉스 주가는 한 1.8% 프리마켓에서 상승을 하면서 27만 원대입니다. 지금 웬만한 증권사들 낮게 부른데도 한 32만 원, 35만 원 정도니까 30만 원 돌파까지를 한번 염두에 두는 그런 또 매매도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자, 오늘의 일발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간밤 미국 증시 보면 이제 관세 이거 이거 이 장밋빛 전망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랐는데 그 중에서 영민 매니저 유독 바이오가 좋았었거든요.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합니까? 바이오가 사실 최근에 우리 이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뭐 케어젠, 펩트론 또 어제는 3,000당 제약이 또 상한가까지 급등하고 우리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엄청나게 이제 급등하면서 막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원래 이제 주인공이었던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주가는 굉장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노보 노디스크는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이제 그 금융 투자 회사들이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면서 간밤에 또 노보 노디스크가 한 5%, 일라이릴리가 한 3% 정도 또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좀 비만 치료제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아직도 이 종목은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이제 펩트론과 케어젠의 또 후속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GLP-1 유사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된 물질이잖아요. 뭐 리라글루타이드, 뭐 세마글루타이드, 뭐 여러 이제 물질들이 지금 비만 치료제로까지 이제 응용이 되고 있는데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을 했던 걸 이제 임상을 하다 보니까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이 체중 감량 효과가 생기더라. 그러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거죠. 어마어마한 지금 그야말로 이제 황금알을 낳는 이제 거위로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비만 치료제 플랫폼 기업들도 더더군다나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내에서는 아니, 비만 치료제 너무 좋은데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복제약을 만들든 아니면 약값을 떨어뜨리든 해야 된다. 그런 우려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약값을 공격적으로 인하를 안 하면서도 신약의 지위를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장기약물 플랫폼화 시킨다거나 혹은
지금 주사제로 맞고 있는 걸 경구용으로 전환시킨다거나 네.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뿐만 아니라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든 여러 기업들, 뭐 로슈라든지 그다음에 화이자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제형 변경이라든지 장구 약물 플랫폼과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제 관련주들의 몸값이 이렇게 이제 치솟고 있는 네.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미국의 메세라, 요 기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나스닥에 이제 상장된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메세라 쪽으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기술 이전을 해서 임상 1상을 지금 공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쯤에 이제 임상 1상이 아마 끝나고 임상 2상 진입이 이제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임상 1상 결과만 보더라도 사실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리벨서스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노보노디스크 리벨서스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비만 치료제로 이거 리벨서스는 위고비를 이제 경구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요거는 아직까지는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라만 승인을 받아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 리벨서스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좀 낮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단점이 좀 지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메세라하고 지금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보다 거의 10배 가까운 이제 흡수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D&D 파마텍의 이제 가치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알파벳이 바로 이 메세라라는 기업에 무려 1억 3,500만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큰 반향을 좀 불러일으켰었고 18달러에 이제 상장이 됐던 게 최근에 47달러까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거의 6조 원에 육박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메세라가 임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주력이 바로 D&D 파마텍이 기술 이전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는 걸 감안하면은 D&D 파마텍 주가는 시총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조 5천억에 불과해요. 네. 지금 삼천당 제약이 시총이 5조가 넘었고요. 펩트론이 시총 7조가 넘었어요. 어제 삼천당 제약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주목을 좀 받은 이유는 결국 에스페스 때문이잖아요. 어제 이제 여러분들 삼천당 제약이 이제 보도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삼천당 제약이 무슨 새로운 어떤 비만 치료제 신약을 개발한 게 아니라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리벨서스의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요거에 복제약을 만드는 이제 동등성 실험,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했는데 약효에 100% 가까운 이제 거의 추종을 한다. 요게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우리가 물질 특허,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이제 물질 특허가 풀리는데 물질 특허가 풀리면 복제약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물질 특허만 풀린다라고 해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제조 특허와 조성물 특허가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피해 가지고 제네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어제 이제 삼천당 제약은 이 에스페스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스낙이라고 하는 흡수 촉진제가 있어요. 지금 노보노디스크는 그 스낙이라고 하는 흡수 촉진제를 쓰고 있는데 그게 가격도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쓰지 않고 그게 조성물 특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스낙을 쓰지 않고 100% 제네릭을 구현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기술력의 관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삼천당은 스낙 프리 그러니까 스낙을 쓰지 않고 다른 이제 흡수 촉진제를 바탕으로 삼천당 제약의 에스페스 이제 이 경구용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100% 리벨서스의 이제 의약품과 동등성을 이제 입증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에스페스의 이제 기술 가치가 이제 높아졌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한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D&D 파마텍도 오랄링크라고 하는 경구용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오랄링크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메세라와 같이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개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가장 결정적인 저는 이제 주가 상승의 동력이라고 보고요. 또 비만 치료제 외에도 DD01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대사이상 지방간염 이제 치료제인데 지금 이제 임상 2상을 이제 미국에서 12개 병원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상과 2상은 확실히 좀 다른 게 1상은 안전성을 이제 확인하는데 이제 치중되는 거라면 2상부터는 확실히 이게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간 결과를 보면 임상에 참여한 67명의 환자들 중에서 12주 만에 DD01을 맞은 환자들이 무려 75%가 간에 쌓인 지방이 30% 넘게 감소했다는 거고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 절반 가까이가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 소위 말해서 이제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다른 경쟁 신약 같은 경우에는
48주를 복용했을 때 약효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네. 보는데 이거 12주 만에 경쟁 신약에 맞먹을 정도의 이제 약효가 확인이 좀 된 거기 때문에 DD01도 또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가 가장 좀 결정적인 이제 상승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메세라가 알파벳에 이제 투자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한번 뚫고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에 고점 대비 한 10% 조금 넘게 그랬네요. 단기 조정이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14만 원 정도에 다시 접근을 하면 또다시 신고가를 뚫어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이제 경쟁 기업들과의 비교 평가를 해보면 D&D 파마텍은 여전히 시가총액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16만 원 정도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가도 12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D&D 파마텍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D&D 파마텍 하니까 나도 잘 아는데 뭐 비만약 경구용으로 제형 바꾸는 거 네.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방금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속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들 말이에요. 그렇죠. 야, 위고비 마운자로 특하고 만료되면 그냥 뺏겨야 되잖아요. 카피약한테. 그러니까 제형을 바꾼다던가 이거 형태를 바꿔가지고 그렇죠. 이 특허를 길게 가려는 키트루다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아니에요. SC 뭐 그거 연계방이 딱 그것 때문이거든요. 안 뺏기려고 키트루다고 SC로 바뀌어가지고 알테오젠 픽업이 됐다. 메세라도 그러니까 구글이 간 것도 요거 노브노스크가 맞습니다. 제형 바꿔주겠지. 그럼 당연히 D&D 파마텍에도 러브콜이 올 거다라는 그 이면까지도 설명해 주셨거든요. 거기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글쎄요 D&D 파마텍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테슬라는 전기차 파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네. 플랫폼과 미래를 자율주행을 파는 회사인가요? 지금 시간 외에서 4%대 급락하고 있네요. 테슬라는 미래를 파는 미래를 회사인 파는 것 회사다?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전기차 지금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움직이는데 오히려 저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지금 시간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콩콜에서 이제 Q&A가 있었었는데 네. 거기에 어떤 이제 답변의 실망감으로 지금 4% 지금 이상 4% 급락이 빠진 나와주고 거는? 있는 거고 예. 사실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오히려 한 강보합권의 흐름이 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했고 이제 판매량 자체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2분기부터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서서히 이제 2분기 바닥을 다지고 3분기부터 조금씩 이제 판매량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낮았었고 예. 결국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 8월. 시작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매출과 그리고 앞으로의 컨센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과 저가형 모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옵티머스 이제 V3가 설계가 너무나 잘 됐고 정교해서 진짜 믿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제품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자평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다. 그러니까 사실 로보택시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이 로봇이고 올해 말부터 이제 프로토타입이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 이건 좀 긍정적인 얘기였고 네.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도 6월부터 이제 프로토타입이 생산이 시작됐고 모델 Q라는 그래서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기 내에 램프업 중이고 그리고 실제로 북미에서 생산이 시작됐는데 언제 출시 시기는 아직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생산이 프로토타입이 시작됐다라는 언급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ESS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순조롭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메가팩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도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배터리 쪽도 엄청난 지금 산업으로 성장할 ESS.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로보택시였는데 네. 로보택시가 이미 이제 공급이 됐고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틴에서도 2주 안에 지금 이제 경쟁사 웨이모 대비해서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할 것이고 네바나, 애리조나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여러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특히나 네덜란드 쪽에서는 거의 규제가 임박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규제가 승인되고 나서는 앞으로 유럽 쪽 아직까지 유럽에서는 FSD 승인이 안 됐는데 유럽 쪽까지 가면은 정말 FSD 실적이 빠르게 급증할 것이다라고 했고 연말까지는 미국인의 어떤 절반 이상이 FSD 특히 로보택시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이 일단 이제 내년 연말까지 실제로 이제 자기 생각에는 내년쯤 정도 되면 내년 연말에 재정적으로 로보택시 관련된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이 내년 말 정도 돼야 로보택시 예. 관련된 매출이 찍힐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시간에서 한 4% 실망 매물이 좀 너무 쏟아지고 늦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 연말 정도부터 이제 실적이 좀 찍히기 시작하고 또 EU나 또 FSD 관련된 또 라이센스 아웃 또 기술 수출로 인해서 앞으로 매출이 빠르게 급증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그리고 자율주행과 또 옵티머스에 관련된 이제 실적이 빠른 시일에 찍히는 걸 기대했는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내년 말 정도가 돼야 로보택시 관련해서 이제 숫자가 찍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이제 실망감에 좀 이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콩콜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저가형 모델 Q에 대한 어떤 이제 생산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옵티머스 프로토타입이 올해 말부터 양산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네덜란드와 EU 쪽에서 만약에 FH 승인이 생각보다 빠르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실적이 조금 더 빨리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4~5% 정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요 낙폭은 빠른 시일 내에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다라는 반증이고 그리고 결국에 저는 텍사스 오스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네바다주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 또 그리고 애리조나 주에서 하나 둘씩 FSD 승인이 될 때마다 기대감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발언이요. 일론 머스크가 아마도 몇 분기 동안은 네.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다. 이제 이 말하니까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오죽하면 이제 그래서 그렇죠. 주가가 지금 4.6%까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영민 매니저한테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전기차를 파는 회사냐 미래를 파는 회사냐. UBS는요. 전기차나 제대로 팔아라. 목표 주가 $210. 네. 와 그냥 후려쳤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 2차 전지 오늘 K 2차 네. 전지의 방향성까지도 한번 봐주시죠. 저는 뭐 $210는 너무 좀 과하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지난 2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은 이제 EV 회사에서 AI와 로보틱스 회사로 이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 자체에 대한 판매보다는 로보틱스라든지 뭐 그 옵티머스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로보택시 요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부터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눈높이에 좀 충족을 좀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3~4개 분기 정도는 조금 이제 고비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오늘 조금 이제 강하게 시간의 시장에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 성장 비전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경영 일선으로 100% 이제 복귀를 했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측면들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읽어왔던 어떤 혁신과 성과들을 오히려 지금 또 조금 더 저는 믿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테슬라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400 이상 넘어갈 수 있는 특히 로보틱스와 AI와 관련해서 가장 지금 진심 어린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XAI도 이제 그록스리 이제 페이즈 3단계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120억 규모 또 엔비디아 칩을 또 구매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결국은 추후에 이제 로보택시와 XAI의 이제 그록3의 결합. 이런 플랫폼.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또 온디바이스 AI 측면에 있어서도 세계에 이제 가장 좀 빠른 또 기술 선도 기업으로 그쵸. 이제 테슬라가 네. 또 우뚝 설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뭐 오늘은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의 이제 좀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 전망은 뭐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2차 이제 전지. 그러면 LNF라든지 네. 뭐 이런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최근에 그나마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이제 반등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더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는데요. 근데 어차피 실적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눈높이 자체가 이제 많이 좀 낮춰져 있었어요. 물론 이제 매출이 12%나 이제 좀 급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도 이제 모델 Y 이제 주니퍼 새로운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하다 보니까 그 신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차를 구매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사잖아요. 네. 기존 모델을.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이제 사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제 신제품 출시에 대한 효과는 3분기 때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매출 성장률은 3분기 때 빠르게 저는 호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포스코 퓨처엠과 대주전자 재료 네. 요 정도 종목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조금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제 프리마켓에서 지금 2차 전지는 크게 요동하지 않고 있고요. 뭐 대장주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히려 한 0.6%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안 팔리는 건 다 알고 있다. 뭐 그렇죠. 삼척동자도 알고 있기 네네. 때문에 오늘의 충격은 전기차 관련해서는 크지 않는다는 또 그 평가를 해주셨고요. 박별님이 준호 매니저님 제일 일렉트릭이 네. 거북이처럼 나 홀로 엉금엉금 계속 올라가는데 네. 어디가 정상일까요?라는 오늘 리뷰 겸 투자 전략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거북이라기보다 일단 2차 시세를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네.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대체 거래소에서 2.4% 정도 좀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사실 대규모 이제 액션 플랜, AI 액션 플랜을 이제 공개를 했고 결국 이제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 또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특히 이제 AI 칩 기업들도 움직이지만 특히 이제 SMR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뭐 7에서 9% 이상의 어떤 폭등세가 연출이 액션 됐어요. 플랜이 원자력으로 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결국에 이제 미국의 가장 이제 AI 또 특히 인프라 구축에 또 전력 인프라의 가장 대장 기업이 이튼이라는 기업인데 이튼과 협력 체계가 구축한 제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수혜고 뭐 구글이나 또 이제 메타 그리고 또 이제 아마존 같은 또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AI 관련된 캐파 증설과 투자 발표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이제 그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기업이 결국 이튼이에요. 이튼 같은 경우는 테슬라 그리고 또 이제 아마존 또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꾸준하게 협력 체계를 구축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이제 AI 투자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제2일렉트릭이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도 또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 또 이제 국내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제2일렉트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도 시간에서 한 2, 3% 정도의 네. 어떤 소폭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저는 뭐 이 시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는 변압기 기업들 먼저 좀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고 또 신고가 행진이 나왔었는데 네. 변압기 다음 차례는 이제 배전기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내 스마트홈 관련된 배전기기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고 또 이튼과의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한 기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의 이제 AI 투자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저는 신고가 행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신고가 부근이 한 15,000원, 16,000원 부근대인데 그래서는 충분히 16,000원, 17,000원 부근대까지 돌파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조금 더 상향하면서 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제일일렉트릭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간밤 나왔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AI 액션 플랜 전력 인프라 쪽에 오늘 좀 맞습니다. 수혜가 있는 것 같고 뉴욕장을 보면은 이 오클로 이 원자력이었거든요. 네. 태용을 지금 리뷰 겸 프리마켓 가야 되는데 네. 태용이 5%입니다. 태용은 원전 기자재이자 또 풍력대도 그렇죠. 그냥 묻어가고 이제 맞습니다. 양쪽이에요. 네? 며칠 전에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하고 이제 오클로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한 10% 정도 급락한 날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의 8% 급락을 했고 태용도 10%가 넘게 막 하락을 했었잖아요. 예. 이제 그 자리를 메워주는 이제 다시 이제 재상승 흐름이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간밤에 발표된 이제 AI 액션 플랜의 그냥 핵심은 모든 규제 다 풀어줄 테니까 데이터 센터 무조건 때려 지어라. 이런 이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풀어주고 데이터 센터 지었을 때 전력 필요할 테니까 원전하고 SMR 그리고 이제 태양광 많이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밤에 뉴스케일 파워하고 이제 오클로가 다시 급등세가 이제 나타난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태용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BHI 같은 이런 원전 SMR 수혜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노이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너무 이제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투자를 하지 않을 뿐이지 개별 기업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제 캐펙스를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미국 행정부도 중국과의 AI 패권에서 압승하기 위한 이제 전략이라고 지금 대놓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규제적인 측면에서 전폭적인 이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SMR 수혜주들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SMR이 전 세계에서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착공이 돼서 우리 눈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이론적으로 얘기만 해왔던 이제 SMR이 지어지는 모습을 이제 우리 봅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시기가 저는 거의 도래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태용 이런 기업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하반기 내내 꼭 AI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가장 좀 정책적인
또 이슈의 중심에 좀 서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태웅,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태웅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하반기 때 저는 상승 여력이 좀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5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중장기 목표가 10만 원짜리 리포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매물소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어느 시점인가 2차 상승 시세가 한번 전개가 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요걸 이제 월봉으로 딱 보시면은 1차 상승 시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한번 연출이 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숨고르는 기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7만 원 뚫으면서 10만 원으로 향해 가는 2차 상승 파동이 하반기 중에 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태웅 원전 기자재로 AI 액션 플랜까지 함께 연계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리뷰이자 또 이 시각 프리마켓 특징주를 볼게요. 준호 매니저.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HDD 인프라코가 지난번에 또 이제 K2 흡혈전차에 들어가는 국산화한 디젤 엔진을 이제 공급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중동의 수주를 임박한 상태에서 실적 계산세가 좀 가파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HDD 인프라코가 수혜를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기계의 또 대표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규모 이제 감산 그리고 공급 개혁에 나서면서 이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게 철강과 또 이제 건설 기계 또 화학 쪽이 먼저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2분기 어떤 실적 기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3분기, 4분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K2 흡혈전차 그리고 이제 중동을 겨냥한 또 실제로 이제 국산화한 K2 전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동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HD현대 인프라코어와 S&T 다이맥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변속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미들이스트 K2M이라고 이제 중동에 이제 특화된 이제 K2 전차를 개발했는데 거기에는 독일의 이제 변속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산화한 변속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방산 기업으로서도 HD현대 인프라코어가 새롭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대규모 어떤 이제 감산에 있어서도 국내 건설 기계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적으로도 HD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또 우크라이나 또 그리고 러시아의 다시 한번 평화 협정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좀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실적으로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휴전이나 종전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사실 이제 굴착기 관련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HD현대 인프라코어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굴착기 점유율 1등 기업이 HD현대 인프라코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거기다가 이제 방산 쪽의 어떤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신고가 행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러우 관련한 휴전 이야기는 쏙 들어갔지만 저도 그런 생각 좀 하거든요. 이러다 뒤통수로 맞습니다. 갑자기 요즘에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확인하고 관련 종목들을 좀 살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테마 종목들이 좀 많잖아요. SY스틸텍, 뭐 SG, 뭐 전진건설로봇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수혜 기업은 그래도 HD현대 인프라코어가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딱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하나만은 보고 들어가기에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데 방산. HD현대 인프라코어는 방산도 있죠. 건설 기계, 뭐 그래서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같이 접목되면서 실질적인 부분도 받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HD현대 인프라코어가 약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이요. 하이닉스가 2.2% 올라가면서 이오테크닉스 3%대 올라가고 프리마켓 반도체 소부장을 우리 하이닉스가 끌어줬습니다. 영민이죠. 일단 이오테크닉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삼성전자만의 이오테크닉스는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반바지 여름에 반바지를 입으셔야 된다라고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반바지에 이제 이 반이 반도체잖아요. 반은 이제 바이오고 지는 에너지 2차전지. 에너지 2차전지도 나름대로 지금 괜찮거든요. 근데 이 속을 썩이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에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괜찮아요. 근데 소부장 종목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눈높이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못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 그래서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종목이 이수페타시스하고 이오테크닉스 요 딱 두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추세가 가장 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방금 이제 코멘트 해주셨던 것처럼 이오테크닉스는 그동안에 삼성전자 향 수혜주였지만 오른팔. 이제는 TSMC 향 수혜주도 될 수 있고 HBM4부터는 또 SK 하이닉스의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대두가 좀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특히 SK 하이닉스가 9조 2천억 원대 이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 이제 상당 기간 저는 적어도 한 2, 3년 동안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추월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반도체 부분에서. 조심스럽긴 네. 하지만 반도체 부분만 네. 놓고 보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을 좀 갖고 예.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HBM 시장은 사실상 이게 또 더 무서운 이제 또 변화는 HBM이 지금은 뭐 그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가는 AI 가속기에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게 모바일까지 또 확장이 좀 되면 또 엄청난 변화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이제 감안을 하면 향후에 이제 이런 장비 기업들 특히 HBM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들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저는 밸류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좀 탑픽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오테크닉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ISC 같은 이런 기업들도 오늘 실적 발표에 조금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최근에 이제 23만 원 고점을 좀 찍고 단기 조정을 좀 거쳤는데 뭐 추세적으로는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4년에 워낙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와서 28만 원까지 이제 상승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5만 원 정도까지를 중기 목표가로 좀 설정을 좀 해놓고 대응을 좀 하고 하반기 때 실제로 이제 HBM4와 관련된 이제 장비 매출이 늘어나고 뭐 레이저 장비 매출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레이저 어닝 장비는 지금 전후 공정에서 다 지금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좋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상방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더불어 이수 페타시스도 꼭 같이 좀 보시라. 여전히 저는 신고가 랠리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까지 봤습니다. 전공정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레이저가 절삭 이런 게 되니까 후공정에도 그렇죠. 들어가는 또 기업이다. 이렇게 함께 점을 잡으시고요. 준호 매니저 이제 일발을 달려야 될 텐데 오늘의 네.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정말 오랜만에 들고 오는 것 같은데 원전 관련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에너빌리티. 특징으로 들고 네. 와봤습니다. 이번 주 25일 금요일부터 이제는 일본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차례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25일부터 본격적인 한미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한미 통상 이제 협의에서 한국이 가져간 핵심 카드가 예상했던 대로 LNG라든지 그리고 이제 비관세 장벽. 근데 거기에서 새롭게 포함됐던 게 원래는 이제 소고기 관련된 협상이 이제 될 것이라 판단했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 반발을 고려해서 소고기와 쌀은 제외가 됐고요. 거기에 새롭게 포함된 게 원전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관, 한마디로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출장길에 오르는데 네. 거기에 동행하는 인물이 원전산업정책국장과 그리고 원전수출진흥과장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핵심 포커싱이 원전 관련된 협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동안 탈원전을 외쳐왔었는데 탈원전에서 이제 확원전으로 원전 확대로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또 이제 김성호 환경부 장관도 원전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 믹스에 결국 이제 원전 쪽 특히 SMR 쪽을 집중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기존의 어떤 정책 기조가 전환된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새롭게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이번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의 가장 핵심 키워드로 결국 원전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다음 원전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이 되겠네요. 근데 국내에선 사실 이제 소형모들 SMR부터 이제 대형 원전까지 그 밸류체인을 본다고 했을 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기도 맞죠. 하고요. 사실 이제 뭐 대형 원전, 뭐 소형 원전, 뭐 중형 원전까지 결국 주기기뿐만 아니라 터빈 그리고 기타 부품, 기자재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SMR에서도 가장 큰 수혜이기도 하고 틴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또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AI 액션 플랜에서도 결국 가장 핵심이 또 AI 인프라 구축이고 그러다 보니까 SMR 기업들이 또 가장 큰 폭으로 시세가 이제 분식이 되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국내 원전 기업들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 이상 그러니까 400기가와트로 확대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이제 SMR 기업들이 가장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됐던 것처럼 국내 증시에서도 원전 관련 섹터 특히 SMR 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번에 한미 원전 동맹 그 관세 협상에서도 원전이 핵심 키워드다. 특히 뉴스케이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루마니아의 SMR 프로젝트가 지금 진척에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뉴스K 파워에 가장 먼저 초기 투자했던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팀코리아 체코 원전 수주를 받았는데 올해 안에 한 지금 이제 4조 원 정도 수준으로 수주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2028년도에는 국내 원전 2기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국가가 폴란드 원전 2기,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전 2기 수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신규 원전 10기를 비롯해서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신규 원전인 거죠? 맞아요. 신규 원전. 그리고 뉴욕주에서도 지금 대형 원전 승인이 떨어진 상태고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도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AI 인프라 구축이 이제 원전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랬을 때 뭐 뉴스케일 파워를 비롯해서 또 그리고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도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가장 큰 또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도 있고요, 뭐 슬로베니아 같은 계속해서 후속적인 즉 파이프라인도 계속 많은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믹스와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원전 관련된 인프라 구축, SMR 관련된 투자 확대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고, 특히 해상풍력 쪽에서도 이번에 지금 이제 10메가와트급 국제 윈증을 또 획득을 했어요. 터빈 만들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빌리티가. 해상 풍력으로도 같이 예. 묶이고 원전 쪽, 그리고 또 이번에 한미 또 이제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원전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좀 2차 시세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AI 액션 플랜, 아무리 봐도 원전 없으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뭐 뉴클리어스 파워 갔는데, 준호 매니저 가격 전략을 얘기해 주실 때 우리 SMR은 언제쯤 볼까요? 지금 일단 네. 빨리 좀 한번 보아야 이게 좀 뭐가 좀 딱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언제쯤 볼까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일단 뭐 뉴스케일 파워만 착공이 시작이 네, 돼도 결국 누군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고, 또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형 원전보다는 SMR 쪽에는 이제 무게 중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고, 결국 에너지 믹스 정책에 SMR 쪽엔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랬을 때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에선 가장 큰 수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원전, 미국의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미국 쪽의 어떤 원전 확대에 가장 큰 수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일단 스몰캡에서는 태웅, 그리고 이제 대형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이제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한 시간에서 2% 정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은 전일 종가 부근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4,4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2차 시세를 기대하면서 76,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53,9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 액션 플랜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고, 영민 매니저는 D&D 파마텍, 빅파마들이 특허 쉽게 안 뺏긴다. 네. 제형 변경을 하든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 뭐 5년, 10년 또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선택받을 가능성 높다. 여기에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